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 서민 경제 활성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80원 인하 효과를 본다는 전망을 합니다.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2부에서는 계속되는 고유가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경기 부양책으로서의 유류세 인하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 유류세 인하 소식 다 접하셨을 겁니다. 유류세가 인하된다는 소식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우리 강민 팀장? 예, 저는 이번에 유류세 인하가 확정은 아니고 이제 언급 정도잖아요, 지금. 예, 언급하는 걸 보고는 이번에 정부도 경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자세를 좀 취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런 액션들이 이제 좀 지속된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면 좀 더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정부의 그 정책 중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럼 상당히 좋아했겠군요. 강민 팀장은 소식 듣고. 예, 뭐 필요한 조치를 시작했구나 그런 식으로. 예. 그런데 사실 이제 80원을 네네. 인하한다.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지금 리터당 80원인 거잖아요. 커요. 큰 겁니까? 그렇죠. 유류세로 보면은 크지만 지금 리터당 얼마예요? 다 기름들 넣으실 거 아니에요. 뭐 경유냐 휘발유냐 차이는 휘발유 한 1,600원대. 1,900원, 1,600원. 저는 일산 사니까 기름이 네. 싼가 보네요. 전 1,600원대 넣고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네. 요즘 1,600원대가 있군요. 있어요. 1,600원대가 네. 싼 거예요. 서울은 대체로 평균 1,700원대. 그렇죠. 1,900원은 어느 동네입니까? 여기는 부촌. 아니, 부천 강남 어디로? 아니 상암 MBC 옆에. 상하 MBC 옆에 네. 사람들이 안 가겠는데. 어쨌든 지금 1,700원대로 올랐는데 네.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 바로 얼마 전까지 차에 기름을 제가 그냥 한 5만 원어치씩 넣어요. 이제 이 게이지가 중간 예. 아래로 떨어지면 에휴 시간 있을 때 채워놓자 그러고 5만 원씩 딱딱 넣으면 30리터 이상 꾹꾹 들어갔어요. 지금 뚝 떨어집니다. 게이지가 텅텅 비는 거죠. 기름통이. 예. 갭이 크구나. 왜냐하면 저는 대부분 그러실 텐데 같은 금액을 넣어요. 같은 동선을 움직여요. 매번. 대부분의 도시인들이 네네. 출퇴근을 쓰든 뭐 주말에 외식을 하든 아니면 뭐 휴가 때 여행을 가든 예측하고 다 움직여서 내비게이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대략 계산이 다 떨어지는데 네. 기름이 빈단 말입니다. 많이. 같은 돈으로 넣는데. 예, 리터당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지난해 지금 배럴당 유가 20달러 시대 저유가다 이 얘기를 굉장히 좀 방송에서 경제방송에서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배럴당 80달러예요. 맞아. 20달러였는데 80. 예, 두바이유 기준으로 4배 된 거죠. 4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달러고 원유 간다는 가격이. 이야기도 나오죠. 네. 가만 있어. 그러면은 지금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음. 기름값이 간단한 폭등하니까 정부는 뭔가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까 강 팀장 말씀처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 기름에 쉽게 말하면 기름덩어리의 대부분이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세금이라도 좀 깎아줘서 지금 이 유류세 인하라고 하지만 유가는 인상이에요. 그럼 유류세 인하가 유가 인상이 어느 정도 좀 이 서민 체감이 될까, 이 국민 체감이 될까인데 전 체감 안 됩니다. 사실 기름 넣을 때마다. 그리고 아직 물론 80원이 적용되지도 않았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기름이 더 꽉 찰까요? 제 차에는? 우리 장 교수님은 지금 80원이면 꽤 된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최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서 5만 원이 5만 원 이렇게 넣는 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가득 넣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만땅.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정말 쌀 때는 10만 원을 선 결제를 하고 기름을 넣으면 이게 다 안 들어가는 거 너무 기름이 많아서. 근데 지금은 같은 금액을 가득 넣으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데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득 넣다로 기준을 하다 보면 몇십 원, 뭐 전 100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10,000원, 20,000원 차이로 커져요. 서민들한테는. 게다가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더더군다나 그 체감하는 폭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이참에 우리가 뭐 리터당 얼마다, 배럴당 얼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좀 유가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그 배럴이 뭡니까? 배럴은 보통 이제 석유 시장에서 네. 단위 표현할 때 이제 몇 배럴 하면서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요. 42갤런으로 158.9리터 정도 양을 의미하게 돼요. 이게 최초 석유 시추할 때 표준 그 컨테이너 운반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나무통, 그러니까 뭐 위스키나 이런 액체를 담는 나무통에다가 네. 담아가지고는 옮기던 거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러니까 1배럴이 예. 약 160리터 정도 되는 거네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어허. 되죠. 예. 그리고 이 배럴에
다른 배럴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석유를 담는 배럴은 딴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색 색을 칠했는데 네. 이 블루 배럴 여기서 이니셜을 따와가지고는 BBL 해가지고는 배럴이라는 표시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그러고 기호죠, 있습니다. 기호.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량형의 차이예요. 네, 우리는 네. 프랑스식 미터법을 쓰잖아요. 센티미터, 미터, 리터 이렇게 쓰는데 서양 가보시면 31가지 아이스크림집 가시면 통 어디다 줘요? 파인트에다 주잖아요. 파인트, 쿼터. 예, 파인트 통이 갤런. 커지면 갤런, 네, 갤런에서 배럴.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기름통 그러면 동그란 통, 철제로 돼 있는 통, 그게 이제 배럴에 맞게 만들어진 42배럴짜리 통이라는 거죠. 석유 운반의 표준 단위가 되어 있다. 42갤런짜리 통. 네네. 네, 이게 이제 1배럴이. 역사적인 것이다. 그렇군요. 배럴이라는 그 나무 통. 원래는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네, 위스키 통으로 옛날에 쓰던 어허. 해적선에 항상 있는 맞아요. 오크통 있잖아요. 예. 그게 배럴 통이었는데 지금은 철제로 바뀐 거예요. 예, 그리고 보통 유가할 때 네. 이제 기준으로 쓰이는 유가들이 있는데요. 유종은 크게 세 개로 그 서부 텍사스 중진류, 그러니까 WTI라고 그렇죠. 부르는 유가 있고요. 그리고 브렌트유, 영국 북해에서 생산되는 유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 이건 중동에서 생산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 위치 그리고 각각의 석유에서 함유되어 있는 함량 여기서 좀 차이가 나죠. 어떤 게 우수하다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WTI 같은 경우가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뉴욕 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중심 유종이기 때문에 보통 유가를 얘기할 때는 이제 WTI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입을 해요, 석유를. 네.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소비자에게 가게 됩니까? 또 원유가 오면 정유 공장에 갑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정제 과정이 이제 화학 처리도 하기도 하고 뭐 쭉 찌꺼기 같은 걸 걸러내기도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쓰는 뭐 가솔린이나 등유, 뭐 디젤, 뭐 이런 항공유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저런 이제 그 화학 과정 중에 나오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화학 제품으로 따로 분리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뭐 정유 업종이니 석유 화학 업종이니 이게 같은 기름인데도 기름 관련된 건 정유 여기서 나는 화학 관련된 거는 석유 화학 그렇죠.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름값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기름에 관한 유통 과정을 좀 보면 일단 좀 정유 공장에 온 애들이 이렇게 쭉 이런 가공을 거쳐서 이제 뭐 휘발유든 뭐든 나오면 근데 그게 저장 탱크로 이제 쭉 송유관이나 대개 이제 송유관인데요. 탱크차들을 이용해서 각 지역의 정유사 저장 탱크로 가게 됩니다. 이 정유사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큰 기름통들 있는 주유소 이름들이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탱크차로 각 주유소들로 이제 다시 이 기름들이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이 조금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 우리가 쓰는 주유소까지 기름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은 예. 이제 근데 기름값이 우리가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가가 네네. 올랐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게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올랐든 같이 움직입니다 보통. 그렇죠. 이 브렌트유가 올랐든 두바이유가 올랐든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요.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 그러면 이 브렌트유가 70달러 선이에요. 70달러 중반선. 그리고 이게 텍사스 중진류 질이 썩 좋진 않죠. 중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싸요. 아, 그러니까 60 뭐 한 7, 8달러 정도 해요. 그리고 가격이 차등이 있어요. 중진류가 제일 싸다. 브렌트유, 두바이유. 가격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편인데 우리가 사오는 건 원유입니다. 그러니까 유조선에 실려서 네. 뭐 엄청난 큰 유조선에 실려서 원유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는 지금 이게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석유화학 물질인지 콜트라가 나오는 건지 아직 정제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들어와요. 가격은 여기 매겨집니다. 아하. 그러고 이제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정제가 되면 제품이 쭉 구분이 되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까지 이제 뽑는데 네. 원유가 비싸니까 모든 건 다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뭐 휘발유 값은 올랐는데 경유가 싸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비례해서.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석유화학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면 석유 이 기름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 등산복이 비싸집니다. 아.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나일론이라고 부르는 예. 제품까지도 석유화학에서 추출된 제품이기 때문에 의류도 비싸지고요. 공산품들이 비싸져요. 여자들 화장품, 여자들 립스틱도 화장품 비싸집니다. 비싸져요. 아이들 장난감 플라스틱류 비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료수 값도 올라가요. 뭐 페트병 같은 것도 들어가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석유화학 제품이 우리 일상생활에 전방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값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단지 왜 차에 넣는 기름 혹은 뭐 겨울에 사실 요즘 도시가스를 많이 쓰시니까 옛날에 석유 보일러도 있었지만
근데 이 기름을 쓰는 곳만 비싸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 2차, 3차, 4차 제품들이 파생되어 있다. 그래요. 화장품값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네. 있는 그렇죠. 건데 유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이제 보통 유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수요와 공급해서 수요가 증가해 가지고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큰 충격이나 부담이 그렇죠. 발생되지 않는데요. 공급이 적어요? 공급 과정에서 이게 논란이 생기고 막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뭐 워낙 전방위적으로 사용되는 석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면 고객한테 가격 전가를 하면 되지만 이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면 가격 전가도 못 하고 그렇다고 제품을 만들려면은 비상값이라도 어쨌든 사와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되게 어려워지고요. 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에서 네. 사우디 기자가 사우디 왕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논설을 썼던 기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우디 측에서는 이제 이거는 우리 왕실에서 한 게 아니라 뭐 조사 중에 조금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밝혔었고요.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진실이면은 니들은 제재도 받아야 돼라는 식으로 나갔다가 사우디 얘기하는 걸 듣고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물러났는데 이 죽은 장소가 또 터키여가지고는 터키에서 또 그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계속 지금 딴지를 살짝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미국이 제재를 걸 거야라고 했을 때 사우디가 그럼 우리 유가 가지고 흔들어 버릴 거야라는 식으로 또 액션을 취한 적이 있어서 그런 식의 논란도 또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즘에 미중 무역 전쟁, 무역 전쟁이 왜 나는 것이냐? 그럼 트럼프 아저씨가 지금 관세를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 중국 무역과 관련된 이 제품들을 정해서 관세를 올리면 중국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중국의 관세를 올려서 계속 이게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니까 자유교역이 돌아가야 우리 같은 수출 국가가 기회들이 막 생기는 건데 이제 하던 사업들도 차단이 된단 말이죠. 이게 무역 전쟁의 파장이 큰 건데 이 오일 왕국들은 기름을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휘두른단 말이에요. 아까 강 팀장이 잠깐 얘기한 게 카슈크지 사건인데 이 카슈크지도 저는 좀 격세지감인 게 옛날에 카쇼기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렀어요. 카쇼기. 이 카쇼기라는 이름이 유명했는데 지금 이 사망한 기자는 자말 카슈크지. 옛날식 우리 표현으로는 자말 카쇼기고 옛날에 이 삼촌이 있습니다. 아드난 카쇼기라고. 세계 최고의 국제 무기 거래상이에요. 이 집도 부잣집 집안이에요. 네. 그 집에 이제 조카가 지금 기자가 돼서 이 터키에 머물다가 이스탄불에 있는 자국이 사우디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 간 겁니다. 이혼 서류를 띄러. 왜냐하면 지금 부인이 있지만 이혼을 했고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네. 사적인 용도로 총영사관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영상은 CCTV에 찍혔고 나오는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슈크지의 시신이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우디 왕실에 대한 비판 때문에 제거된 것이다. 어디에 의해서? 사우디 정보국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추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 정부가 처음에 이걸 다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인정한 게 정보요원 아니고 현지 외교관이 귀국을 종용하는데 나는 못 돌아가. 그러고 고함치고 싸우다가 너무 크게 소리를 쳐서 그 입을 막으려고 목을 졸랐는데 아이고 실수로 질식사를 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사우디의 외교장관이 네. 작전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작전이 있었다. 어찌 보면 암살 작전을 암시했는데 네. 다만 정보국의 총책도 모르고 있었고 사우디 왕실도 모르고 있었고 왕세자님은 이걸 모르고 있었다. 지금 왕세자가 85년생 왕세자가 30년 나이 많은 삼촌을 다 숙청시켜버리고 기존의 왕권 세력을 다 숙청하고 지금 권력을 찬탈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권력욕이 강하고 정말 손자병법이 자신이 읽은 최고의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전쟁 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왕실에는 44명의 왕가 계승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깃발을 딱 꽂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우디안이 복잡한데 문제는 미국이 반인권적인 행위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네네. 언론인을 죽이나? 그러는데 트럼프는 다 알아요. 이 상황을 다 아는데 사우디에 딴지를 걸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사우디는 세계 최고의 미국 무기 수입 국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트럼프가 또 틀어버리면 사우디는 아주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또 사우디 옆에 사우디의 우방국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아시다시피 이란, 이라크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런 관계가 막 얽혀 있는데 그 중간에 터키가 있어요. 터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해버리면 외교 문제가 복잡해져. 결론은 뭐냐면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리 문제도 아까 두 분이 얘기하신 게 그거거든요. 정치적인 이슈로 경제를 무리하게 압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답을 모르는데 지금 이 경우에도 유가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장난질을 친다? 간단하죠. 석유가 고갈되면 비싸지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니까. 석유가 넘쳐나면 싸지는 거예요. 공급이 막 되니까. 이게 시장 논리인데 석유 산유량은 충분해요. 근데 이걸 통제해. 왜? 정치적인 이유로. 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하나 싶었던 붙이면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카쇼기 그 지금 속보 기사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났어요? 트레이드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카쇼기- 화요일 저녁 상황. 예, 네. 카쇼기 시신 그 사우디 영사관 내부에서 찾았다라는 식으로 속보가 하나 떴네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자꾸 서로 다 마지막 아니, 전 마지막 아니고 처음입니다. 뭐 네, 오늘 지금 어디 말 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어디 거 외국으로 그러시구나. 떠나요? 왜 마지막 뭘 자꾸? 그 앞서 이제 강민 팀장이랑 평론가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유류 가격을 산정하는데 또 하나 이제 선물 거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데 이 또한 이제 하나의 어떤 유류의 프리미엄을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이 정치적인 상황 예.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이 복잡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하여튼 이 경제적인 건 다 복잡해요. 게다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뭐 기름값이 오르냐 떨어지냐 이유를 지금 쭉 듣고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 원리대로 가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수요가 많이 필요해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건 사실은 호재예요. 왜냐하면 석유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 물론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도 있지만 아까 말한 석유 화학 제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누가 자꾸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죠. 100% 이 충격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무슨 소비 제품이 이런 것들 가격 올라가면 물가 상승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 안 좋아서 경제 성장률 좀 하향 조정되고 물가도 지금 뭐 제자리 걸음일 것이다 이런 상황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물가까지 올라가 버리면 누가 사겠습니까? 소비 시장 또 완전히 위축되죠. 내수 시장 또 침체되죠. 이게 또 악순환으로 결국은 또 우리나라에는 요만한 그들의 어떤 기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쾅 서민들의 경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실 이번 유류세 얘기도 나온 이유가 고유가의 서민들이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원성이 높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다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값 너무 비싸게 받는 정유사들한테 이 화살이 갔어요. 니네들 왜 국제유가 올라갈 때는 같이 기름값 올리고 국제유가 떨어질 때는 왜 조금 내려? 이렇게 이 비난이 정유사에게 막 갔단 말이죠. 정유사는 정유사대로 아니 기름값 구조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절반은 세금이에요. 우리가 다 남겨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이 가운데 이제 원성이 커지다 보니까 어차피 뭐 국가라는 정부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누구 탓 이거보다도 일단 서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번에 한시적입니다.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2달 정도인데 유류세 인하 방침을 내놓은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80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라는 얘기. 유류세가 도대체 얼마이길래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결국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좀 덜 받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류세가요. 예를 들어 지금 뭐 기름값이 1,600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절반 정도를 세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세금이 붙는 게 그냥 유류세 이렇게 하나로 붙는 게 아니라요. 유류세의 종류가 쭉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교통세라고 고정으로 붙는 금액이 있고요. 나머지 세금은 이 고정된 금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류세 인하라는 부분이 이렇게 왜 크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문제는 기름값이 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경유보다 당연히 비싸고요. 또 LNG나 이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싸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이 일괄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라고 정부가 정책을 내놓아도 기름별로 상대적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인하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함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유류세 이제 80원 가량을 인하하겠다. 이게 이제 서민 경제에 그러면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안 주진 않겠죠. 저는 네? 처음에 부정적으로 시작을 해서 네. 석유를 제가 좀 젊을 때 어릴 때 뭐라 그랬냐면 자이언트란 영화에
지금은 작고하신 제임스 딘이 저 형은 진짜 제임스 딘 유전을 찾는 그러셨구나.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추공을 막 꽂고 유전이 펑 터져서 그 터져 나오는 네. 검은 이 기름에 막 몸에 샤워를 하듯이 하면서 난 이제 재벌 됐어 막 이러는 거거든요. 저도 아버지한테 네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그 명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젊은 사람들의 꿈인 거죠. 음. 제가 어릴 때는 제 이름과 비슷한 영일만 근처에 제 7광구에서 해저 유전을 발견했다고. 아, 예, 영화도 맞- 나왔어요. 맞아요. 7광구. 예. 망했습니다. 흥행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름에 산유국의 꿈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80원 할인이 얼만큼 영향이 있을까? 저는 사실 잊혀지지 않는 게 상징적인 장면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불꽃놀이를 했어요. 여의도에서 하고 있죠. 매년 하죠. 광안리에서 매년 하죠. 매년 네. 서울 부산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불꽃놀이가 한 번 있었어요. 폭파쇼가 17시간 동안 석유를 태웁니다. 42억 원어치 태웁니다. 200만 리터 이상. 그 기억나십니까? 네. 고향 고향에서 저유소 저희 동네예요. 화재. 예. 아 예. 예. 네.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구나 음.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하나. 저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다 태워버리는데 그게 140개 주유소를 만땅 채울 수 있는 양의 기름을 하루 밤새 태운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왜 저유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지? 뭐 스리랑카 청년의 풍등 때문이다라는 이제 그것도 원인 제공은 됐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화재를 막는 시스템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유가 80원 깎아주는 게 전 체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태우는 또 나라입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요. 지금 아까 잠시 제가 그 유류세가 10% 내린다는 게 왜 예를 들어 기름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거기에 따른 세금이 매겨진다면 금액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82원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10월 둘째 주 소비자 기준 가격으로 휘발유 유류세가 리터당 745.9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10% 붙이면 820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류세 10% 낮춘다라는 게 82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구성 항목을 보면 교통세라는 게 529원이 있고요. 교육세가 교통세의 15% 이렇게 책정이 돼서 79원이고 주행세라는 세금도 역시 교통세를 기준으로 교통세의 26%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교통세가 법정 475원 플러스 54원이 붙은 금액은 고정으로 들어가고요. 네. 거기에 그 금액의 몇 퍼센트씩 해서 퍼센테이지가. 교육세니 주행세니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부가가치세 포함된 휘발유 가격에 들어가는 유류세가 820원 정도에 10% 인하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10% 인하하는 게 서민 경제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의 갑론을박에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82원 내리는 게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저 같은 사람은 체감한다고 했고 최영일 평론가님 같은 부분은 그다지 체감하지 못하면 이렇게 나뉠 수 있는 애매한 가격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 맞아요. 지금 여기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분명히 더 오를 거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자면 82원 낮춰줬는데 국제유가가 100원, 200원 더 올라버리면 결국 우리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멈추거나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 인하하는 게 서민들이 체감을 전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야 낮췄다면서 왜 기름값은 또 올라가지 않은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단점을 구성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10%로는 어림도 없고 한 30% 정도는 인하해야 체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우리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10% 인하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그 당시의 정책을 예로 들어서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서민들이 많이 체감하고 와 경기가 내수진작이 됐느냐? 아니었어요. 사실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그 당시 많았기 때문에 이번엔 정부가 유류세 인하해 준다라는 것 자체는 반길만한 뉴스지만 10% 인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의문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유류세 인하의 그 효과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번에 인하하는 게 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뭐 국가에서 차지하는 그 유류세 금액이 그렇게 큰 절대 금액도 아니고 아까는 저 좋아했잖아요. 좋아한다와 효과가 있다는 좀 다른 의미가 아 되죠. 좋긴 예. 한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 세수로 그 해당 유류세가 거치는 부분이 금액 단위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큰 금액 비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금액 사이즈도 작지 않고 또 한시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된다라고도 볼 수 없고 다만 제가 아까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뭐 고용률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경기 계속 힘들다, 어려워진다는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면서 또 다른 얘기로는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이번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정부 측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를 시도하고 뭐하고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는 다른 보조 정책이나 수단을 하려면 국회를 거쳐야 되고 많은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유류세를 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세수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 펼치기에도 큰 부담을 안 느끼면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다라고 본 거는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정부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 그 자체에 좋게 보는 거고요. 예, 예.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는 마음에 드는데 어떤 실효에 있어서는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생색만 거죠, 내고 손해는 덜 보는 그런 어떤 방향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네. 마음. 그러니까 한 30% 정도 인하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 체감하는 거야 많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단순하지 않은 경제 얘기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장 기름값 떨어뜨려주면은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 아끼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죠. 네. 근데 그 유류세 낮춰지는 만큼 국가 금고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세금을 사실은 미리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낸 세금을. 그렇죠. 우리 세금을. 그래서 사실은 지금 또 하나 유류세 얘기가 나오는 것, 문제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 효과가 없다라면 사실은 되게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름을 서민들만 쓰나요? 부자들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부자들은 비싼 차, 그러니까 차를 예를 든다면 기름 연비 상당히 안 좋은 비싼 외제차들 많이 탑니다. 실질적으로 기름을 소비하는 양을 비교했을 때 서민들과 그 잘 사는 사람들의 이 기름값 비중이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똑같은 동률로 10% 갔을 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혜택이 간다라는 거고 문제는 그 혜택이 우리의 세금이라는 거죠. 그만큼 혜택 가는 것만큼 세금을 그들이 더 많이 내느냐 이 형평성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부분에는 조금 뒤쳐져 있다라는 게 그 절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함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30%확 내려서 하든가 아니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경제는 조금만 집중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근데 그렇게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복잡하진 많아요. 않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데 네. 이걸 좀 단순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이 안에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데 끝으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이 유류세 인하에 대한 그렇죠. 다들 어디 이민 가세요? 왜 끝으로. 아까 마지막으로 입장을 예 말씀하십시오. 입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체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서민 생활인으로서 차에 기름 넣는 문제 선생님 죄송한데 네. 저 오한결 대표 어디 저 링거 좀 맡고 오시면 안 돼? 무슨 저 천식 느낌이 나요. 지금. 아니 근데 괜찮으십니까? 지금 네. 저 오 대표님의 지금 이 모습이 네. 저는 남다르지가 않은 게 예. 우리 경제의 모습이에요. 우리 경제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야, 이게 정말 네. 감기 당장 걸려서. 수액을 좀 맞아야 돼. 병들어서 골골하고 있고 콜록콜록하면서 네. 마치 우리 1930년대 정말. 일제 강점기에 지금 응급실 가야 되는 폐병 걸린 상황. 시인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경제의 모습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계속 아. 말씀을 이어주십시오. 제 마무리는 네. 인더스트리 음흠. 산업적인 차원에서는 네. 유류세 인하는 아주 중요한 조치다. 음흠. 서민 생활 체감 효과로는 음흠.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 힘들어지는 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제 아까 석유 산업 관련 또 정유 관련 수출 산업 국가들은 내수 시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여야 다이나믹스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국가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산업 차원에서는 유류세를 얼마라도 낮추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기업 조직 단위와 개인 생활 단위가 분명히 체감이 다르지만 돈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0%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 이 리터당 1,600~1,700원 가격 더 오를 건데 이 가격의 10%면은 160원, 170원, 180원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80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세금의 10%라는 건 유가 전체에서는 이제 저 한 5%가 안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은 체감되는 비율이 아니고 적어도 이 총가액에서 10% 이상을 다운시켜야 이게 사실은 와닿습니다. 이게 리터당 100원은 뭐 남아야 30리터 넣으면 3,000원이에요. 누구 코에 붙입니까? 담배 한 갑값도 안 나오는데 조금 더 내릴 필요가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참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예, 뭔가 정부는 노력한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일들을 던져보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 실제 효과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음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 저 주식 전문가 두 분께 기회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1부에서 얘기를 나눴고요. 또 지금 2부 유류세 인하, 유가 고공행진에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인하 방침, 이것에 혹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좀 있을까요? 종목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금리 관련해서 금리가 인상되면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은행주 수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까?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유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혜를 보는 업체보다는 피해를 보는 업체들만 증가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항공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비용 구조의 대부분이 비행기 리스료랑 유가로 형성되어 그렇죠. 있는데 유가가 올라버리면은 수익 구조가 계속 악화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볼 수 그런데 있고요. 유가는 상승했지만 이번에 이제 뭐 유류세 인하 방침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그 항공사에게 혜택을 줄 만큼의 수준은 되지 않으니까요. 정유 업종들 조금 호재 아니에요? 정유 업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전가력을 갖지 못하면은 크게 의미를 띠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장 교수님 혹시 정유업 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기름값이 오르면 좀 아무래도 차 끌고 다니던 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물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좀 기름을 덜 쓰게 되면 그게 결국 매출이 감소할 거 아니겠어요 정유 업종들이. 근데 이번 유류세 인하를 하면 차 좀 더 끌고 다녀도 되겠다 이러니까 정유 업종에게는 이제 악재가 될 수 있었던 게 조금 기름값을 무마되지 80원 않을까 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10km 탈 사람이 15km, 20km 탈 거. 그 정도는 안 될 거다. 주식도 뭐 이렇게 단순하게 그럼요. 작용하지 맞습니다. 않는 상황. 모든 건 투자 심리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블랙 옥토버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이 많이 폭락하고 투자 심리도 되게 위축되고 어려워져 있는데 뭐 추천주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관점을 말씀드리는 개념인데 뭐 코덱스 200 이런 식의 ETF가 있어요. 코스피 200해서 우리나라 대표 그렇죠. 200 종목을 종합해 놓은 따로 뽑아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지수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장점이 있다면 개별 종목에 대한 디폴트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한국 경제가 지금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쨌든 회복될 거고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코덱스 200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에 몰빵하거나 한 번에 하시지 마시고요. 나눠가지고는 분할해서 그러니까 이걸 시분할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계속 분할해서 접근하는 게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언젠가는 안 향상될 좋은 것이다. 상황이니까 사고. 도망쳐야지가 아니라요. 네.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의 안 좋음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을 추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코덱스 쉽게 200. 말하면 이런 거예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보면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혜택을 받는 산업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힘든데 테슬라 같은 데예요. 전기차 생산업체가 아주 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해야 돼요. 야, 기름 갖고 안 되겠구나. 역시 전기차네. 그러면서 신시장이 확 커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어디서 전기차 개발합니까? 결국 현대차, 기아차. 다 국내 똑같은 자동차 생산업체인데 야, 전기차를 저희가 만드니까 현대차가 좀 이제 뜨겠네? 그럼 거기는 가솔린 차를 더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네. 그럼 그게 회사 내에서 다 그냥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양면성이 다 있잖아요. 내부 사업부끼리는 이제 이 재래차 사업부는 좀 울상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기차 사업부는 이제 웃는 상이겠지만 문제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쪼개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효과가 없으므로 안타깝다. 사실은 수혜를 보는 수혜주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그걸 우리나라는 일개 기업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다 독식하고 있어서 상쇄시켜 버리니까 투자자는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분산해서 생산을 하는 거네요. 분사를 하는 게 좋죠, 사실은. 네. 전기차 관련 주식회사가. 그러니까 아.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분산 투자를 한다고 볼 수 그렇다고 있겠죠. 볼수 이쪽에서 있는데. 날아가는 걸 저걸로 해지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건 기업의 입장인 것이죠. 네. 깔끔하게 이렇게 분사해서 잘라야죠. 네. 주 현대차 전기, 주 현대차 수소, 주 현대차 뭐 석유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 강민 팀장에 이어서 오한결 대표 기침 좀 잦아들었으면. 제가 사실 이제 종목 추천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들고 나오는 편인데 제 오늘 몸 상태를 보니까 종목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 가스도입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가능한 한국가스공사를 들고 왔거든요. 아,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그런 건 의미가 네.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거기가 말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터져 있죠. 네. 네. 몰랐습니다.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이게 참 경제도 네. 결국은 경제죠. 주식도 경제니까 뭐 어떤 한 현상만으로 맞아요. 뭔가를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 방송에서 한 얘기들은 정말 뭐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네네. 예,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좀 냉철한 자세를 좀 갖추는 것만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보를 많이 빠르게 알고 있는 건 판단에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간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뭔가 악재의 여지, 호재의 여지를 뭐 크든 작든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은 더 피해가거나 그쪽으로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네. 우리 최영일 선생님 얘기하셨고, 자,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 저 오한결 대표 오늘 아주 저 상당히 애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저 컨디션에 비해서는 정말 끝까지 버티셨어요. 선전했어요. 네. 혹시 뭐 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딱히 하지 못한 말은 없고요. 네,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 쾌차를 기원합니다. 자,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이야기 어려운 경제, 시사, 문화, 정치 이슈들 최대한 좀 쉽고 경쾌하게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께 유익한 방송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자 됐어요. 이거 좋네요.